어차피 사람은 다 죽는 거잖아요.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거라고요. 뭐라고? 지금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너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유난 좀 떨지 마세요. 아버지 돌아가신 게 무슨 큰일이라고. 아이고, 널 잘못 키운 내 죄다. 내 죄야. 남편의 장례식 날 손님들이 오든 말든 구석에서 유튜브를 보며 술만 마시고 있는 아들을 보며 결국 참아왔던 분노가 폭발한 김경미 씨였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아들을 바라보며 모든 미련을 접고 지리산 산골에 들어간 김경미 씨에게 어느 날 통쾌한 복수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과연 그 복수가 어떤 것일지 지금부터 제 얘기 들어주실래요? 영상 후반부에 정말 통쾌한 복수가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연 시작 전 먼저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경미입니다. 저는 몇 달 전 서울에 있는 집을 정리하고 어릴 적 고향인 지리산 산속 시골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부모님 두 분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제 형제들과 다른 마을 주민들은 모두 살 길을 찾아 도시로 떠났습니다. 인기척 하나 없이 정적만이 감도는 마을에는 오직 바람과 새소리만 들리더군요. 어릴 적 제가 살았던 집은 너무도 낡고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묘하게도 그 모습이 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겠구나. 이곳이라면 아무 걱정 없이 조용히 늙어갈 수 있을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낡고 무너져 내리는 집 안에 들어가 필요한 것들을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읍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와 부서진 창문과 지붕을 수리했습니다.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아직 이 정도는 거뜬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텃밭을 다시 정리하면서 손에 흙을 묻혔습니다. 흙 냄새를 맡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잠시 삽질을 멈추고 허리를 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비추고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좀 펴니 이제야 살 것 같네. 아픈 허리를 펴며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 멀리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엄마! 대체 이 산속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돌아보니 그곳엔 아들 주엽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 주엽이의 목소리는 크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척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앞으로 어릴 적 살았던 이곳에서 조용히 늙어갈 거야. 여기까지 왜 찾아왔니? 아들은 제 말을 듣자 곧장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집이고 공장이고 다 팔아버리셨다면서요. 그 돈은요? 그 많은 돈은 대체 어디다 쓰셨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모두 다 기부했어. 한 푼도 빠짐없이 모두 말이야.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니 아들 주엽이는 믿기 힘들다는 표정을 지었고 충격에 빠진 듯 외쳤습니다. 아니 저한테는요.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남보다 못한 사람인가요? 얼굴도 모르는 남한테는 전 재산을 기부하시면서 저는요. 정신 차리세요. 저는 엄마 아들이라고요. 엄마 아들. 마치 저한테 돈이라도 맡겨놓은 듯이 당연하게 재산을 요구하는 아들의 태도에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뭐라고 대답 좀 해보세요. 아들 주엽이는 한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다시 소리쳤습니다. 저는 한숨을 깊게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한테 돈 맡겨놨니? 내 돈을 어떻게 쓰든 그건 내 마음이야. 네가 왜 이래라 저래라야. 아들 주엽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저한텐 한 푼도 안 주고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남한테 다 주시냐고요? 제가 엄마 아들인데 전 뭘 얻을 자격도 없는 건가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재산을 받고 싶다는 거야? 너한텐 단 한 푼도 줄 생각 없으니 당장 돌아가. 그리고 제발 엄마 찾아오지 말고 혼자 있게 놔둬. 제 목소리엔 그동안 제가 감춘 분노와 절망이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아들 주엽이는 제 말을 듣고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얼굴이 분노로 물들기 시작하더니 이를 악물고 한 발짝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좋아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저도 더 이상 억지 부리지 않을게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알아두세요. 앞으로 정말 엄마 말대로 연 끊고 살 테니까 나중 가서 절 찾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시라고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억눌린 분노와 억울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열고 나가려던 아들이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더니 마지막 한마디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도 꼭 끝까지 그렇게 독하게 사세요. 누구도 엄마 곁에 남지 않게 만들어 드릴게요. 아들의 마지막 말은 마치 날선 칼날처럼 제 가슴 깊이 꽂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 안을 울렸고 아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이 문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멀어지는 아들의 발소리를 들으며 저는 묘한 허탈감과 함께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어쩌다 이 지경까지. 저는 문가에 기대어 앉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두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끝의 감도는 그 떨림은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무력감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조금 전 제게 악담을 퍼붓고 나간 사람은 바로 제 아들입니다. 모든 것을 주고 싶었던, 그리고 줄 수 있어서 행복했던 제 유일한 자식이었습니다. 어쩌다 우리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부모 자식 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처음부터 하나씩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집을 정리하고 돌아온 이곳, 지리산의 작은 시골 마을은 지긋지긋하게 가난했던 저의 유년 시절이 시작된 곳입니다. 어떻게든 이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 탈출해야 돼. 꼭 그러고야 말겠어. 이 말은 어릴 적 제가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던 좌우명이었습니다. 비가 새던 집과 일하다 굳은 살 투성이가 된 부모님의 손, 찬 바람에 얇은 담요를 덮고 겨우 잠들었던 겨울밤. 그런 아픈 기억들이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저는 공부에 대한 열망이 아주 컸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은 제 꿈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공부해서 뭐하냐? 라는 말이 돌아왔고 저는 눈물을 삼키며 책을 덮어야 했습니다. 이곳을 탈출해서 내 인생을 바꾸고야 말겠어.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가난에 짓눌리지 않겠다고요. 서울로 향한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부모님과 동생들을 뒤로하고 무작정 기차를 탔을 때 저는 희망과 설렘을 느꼈습니다. 서울은 제게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좁은 단칸방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생계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만나게 된 제 남편은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남편은 참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하며 저와 같은 목표를 공유했습니다. 바로 가난으로부터의 탈출이었죠. 우리 아이만큼은 가난하게 키우지 말자. 해주고 싶은 건 다 해주자.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봉제 공장을 시작했고 밤낮 없이 재봉틀에 매달렸습니다. 손 마디마디에 굳은 살이 박히고 기계 소음에 귀가 멍해질 정도로 힘들었지만 그 모든 고생을 견딜 수 있었던 건 바로 우리 아들 주엽이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주엽이는 저와 남편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아들을 보며 저와 남편은 우리 아들만큼은 우리처럼 가난하게, 힘들게 살게 만들지 않을 거야. 라고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저희 봉제 공장은 업계에서 점점 입소문을 타며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들이 유행하며 저희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공장도 확장했고 넓은 집으로 이사했고 아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들 주엽이는 성적이든 인성이든 무엇 하나 우리 부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들 주엽이의 학업 성적은 항상 하위권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엔 더 잘할게요. 아들 주엽이는 고개를 숙이며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늘 저희 남편은 아들의 그런 태도가 못마땅했습니다. 넌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 줄 알아야 돼. 아빠는 공부하고 싶어도 가난해서 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넌 우리가 모든 걸 지원해준다고 하는데도 왜 이 모양이냐? 남편은 종종 아들을 타일러도 보고 혼을 내기도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해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처음부터 노력조차 하지 않는 건 용서가 안 돼. 남편은 늘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주엽이도 스스로 깨닫겠죠. 저는 아들이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아들이 공부 말고 다른 특별한 재능이나 열정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늘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고 학원과 과외를 땡땡이 치고 하루 종일 오락실에 앉아 있곤 했거든요. 내가 너무 오냐오냐 키운 게 문제였을까? 어느 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것을 사주고 넉넉한 용돈을 챙겨주는 게 저희 사랑 표현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문제를 키운 것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아들 주엽이가 우리 부부의 기대를 벗어나고 있어도 우리 부부는 늘 사업에 열중했습니다. 특히나 남편은 평생 불평 한마디 없이 자신을 불태웠습니다. 그런 남편의 열정과 태도가 너무 지나쳤던 걸까요?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심한 두통을 호소하더니 식사 중에도 자주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과로 때문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나아질 거야. 남편은 걱정하는 저를 오히려 다독이며 잠시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증상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해주며 의사는 무겁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뇨로 인한 신부전증입니다. 게다가 이미 많이 심각해진 단계라 투석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순간 마치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고 남편의 얼굴도 같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병원과 집을 오가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신장 투석을 받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야 했고, 저는 남편의 옆에서 그 과정을 함께 겪었습니다. 어느 날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던 남편이 문득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주여비한테 너무 큰 기대를 거는 것 같아. 걱정이야.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놈은 평생 제대로 된 일 한 번 한 적도 없다고. 평생을 논팽이처럼만 살아왔잖아. 남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어떤 반박의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주엽이는 몇 년 전 제주도로 내려가 살고 있었습니다. 직업도 없이 우리가 보내주는 생활비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생활비를 끊자고 했지만 그때마다 제가 남편을 막아섰습니다. 우리 아들한테만큼은 넉넉하게 해주고 싶어요. 우리는 가난하게 자랐으니 우리 주여비만큼은 잘 살았으면 해요. 하지만 그 선택이 너무나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지금은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 뒤늦은 후회만 남을 뿐이죠. 남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어느 날, 제주도에 있는 아들 주여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여봐, 내 아빠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 더 늦기 전에 너희 아버지 병문안이라도 한번 와야 하지 않겠니?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엄마,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주말에도 시간 내기 힘들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사는 무슨 회사야? 내가 취업이라도 한 거니?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어물어물 말을 돌렸습니다. 그냥 급한 일이 생겼어요. 다음에 올라갈게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남편이 병상에 누워 있는데 아들의 태도가 이토록 무관심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아들에게 어떻게 더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결국 남편을 병원에 둔 채 제주도에 직접 내려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직접 만나 설득해보고 싶었거든요.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도리를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많이 위급한데 아들 된 도리로서 병문안 한 번은 와야 되지 않겠냐? 더 늦기 전에 너희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더 보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설득해보고 싶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먼 길을 가며 머릿속으로 그 생각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주여비는 약속 장소에도 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엄마가 너 보러 제주도까지 왔는데 나타나지도 않는 거야? 분노에 쌓인 채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도 정말 할 만큼 했어. 앞으로 너한테 주는 모든 지원을 끊을 거야. 앞으로는 내 힘으로 알아서 살도록 해. 그런 문자를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나도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엄마, 잠시 급한 일이 있어서요. 금방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휴대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제 귀에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한 일이 있길래 제주도까지 온 엄마를 신경도 안 쓰는 거야? 당황이라도 한 듯 휴대폰에서 아들의 숨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황을 모면하려는 듯 둘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급한 일이에요,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밖으로 보이는 제주도의 바다 풍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 아름다움도 제 기분을 달래줄 수는 없었습니다. 제 아들은 제가 이곳까지 온 이유를 정말로 이해조차 하지 못했던 걸까요? 조금 뒤 아들이 부랴부랴 뛰어왔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과 숨이 가쁜 목소리로 아들은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조금 더 빨리 오려고 했는데 일이 너무 바빠서. 아들의 얼굴에 미안한 기색이 서려 있었지만 저는 그 말이 또 다른 변명처럼만 들렸습니다. 너 정말 이렇게까지 엄마를 무시하는 거야? 너희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얼마나 애타게 내 얼굴을 기다렸는지는 아니? 아들은 고개를 떨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힘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이 갑자기 고개를 들고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생활비 끊겠다고 하신 거 진심 아니죠? 생활비만 끊지 않으면 아버지 병문안도 가끔씩 하고 앞으로 더 잘할게요. 정말 약속할게요. 아들의 말은 마치 벼랑 끝에 매달려 필사적으로 살아남으려는 사람의 절규처럼 들렸습니다. 생활비만 끊지 않으면? 제 머릿속에 그 말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아들의 다짐이 정말 진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금전적인 지원이 끊길까봐 두려운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내 태도를 보고 변한 게 없으면 정말 생활비를 끊을 거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아들 주여비는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리며 간절히 약속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처받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진심이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이번에도 변명으로만 끝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제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울로 돌아오자 아들과의 연락은 결국 다시 끊기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약속했던 남편 병문안조차 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아들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결국 모든 기대를 내려놓았고 그 순간 저도 아들에 대한 모든 기대를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걸었던 희망도 믿음도 사랑도 붙들어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어쩐지 남편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보러 남편이 있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늘 차가운 공기가 제 몸을 감쌌습니다. 흰색 천으로 덮인 침대와 삐걱거리는 의료, 기구들의 소리는 이제 남편과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은 창밖의 하늘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엔 생기는 온데간데 없고 고통과 지친 세월의 흔적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인생도 참 더럽지 않아? 창문 너머로 흘러가는 구름을 가리키며 남편이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구름처럼 흘러가는 걸 붙잡을 수도 없잖아. 결국 사라져버리는 건데. 남편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저는 다급히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든 기운 내서 이겨내야죠. 남편은 고개를 천천히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미안함이 어리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먼저 떠나면 주여비에게 절대 재산을 넘겨주지 마.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남편의 말은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놈은 내가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는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어. 그놈한테는 더 이상 어떤 기대도 걸지 말고 바뀔 거라는 희망도 품지 마. 남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한 채 남편의 손을 더 세게 붙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주여비가 변하도록 만들어 볼게요. 한 번만 더 믿어보면 안 될까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현실을 볼 줄 알아야 돼. 주여비 그놈은 평생 우리가 준 돈으로만 먹고 살았지. 제대로 된 직장에 나가 일을 해본 적도 없잖아. 당신이 말려서 이때까지 금전적인 지원을 못 끊었는데 이젠 제발 주여비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야 해. 남편의 눈길은 침대 머리맡에 놓인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주여비가 우리 부부의 손을 꼭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까지 고생했던 게 주여비만큼은 넉넉한 환경에서 살게 해주고 싶어서였잖아. 그런데 그놈은 결국 우리가 만들어준 울타리 안에서만 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주는 생활비만 받아먹으면서 말이야. 남편의 말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남편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정말 어렵고 힘들다고 하잖아. 그런데도 다른 젊은 사람들은 스스로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주여비도 이제는 그래야 돼. 더 이상 부모의 그늘 안에서 살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 말이 남편의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일식불명에 빠졌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은 공허함에 휩싸였습니다. 눈물은 멈출 줄 몰랐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첫날, 남편의 영정사진이 놓인 자리 앞에서 저는 남편과의 마지막 시간을 떠올리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눈물은 멈출 줄 몰랐고 울음을 참기 위해 손수건을 입에 가져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바로 아들 주여비의 부재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죽음을 곧장 주여비에게 알렸습니다. 주여봐, 내 아버지가 조금 전에 세상을 떠났어. 지금 당장 여기로 와야 해. 지금 당장. 떨리는 목소리로 통화했을 때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시간 맞춰 갈게요. 그 짧은 대답이 얼마나 무심하게 느껴졌는지 저는 통화를 끊자마자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장례식장 문이 열릴 때마다 아들이 들어오는 모습을 기대했지만 결국 아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가고 남은 빈 장례식장에서 저는 홀로 앉아 흐느꼈습니다.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주여봐. 눈물을 닦으며 혼잣말로 속삭였고 마음속엔 분노와 서운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둘째 날 아침 마침내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자마자
억눌렀던 감정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디서 뭘 하다 이제야 오는 거야? 제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일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온 거예요. 그 말은 제 분노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이렇게 늦는다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장례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쪽팔리게 왜 이러세요? 그 말은 제 마음을 더욱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부끄러운지 알기는 하는 거니?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넌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 너가 그러고도 우리 자식이야? 아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알겠다고요. 그만하세요. 지금부터 잘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이어진 아들의 태도와 행동은 저를 더욱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 앉아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틀어놓고 하루 종일 술만 마시고 있더군요. 손님들이 찾아와도 손님을 맞이하기는커녕 제 자리에 앉아 고개만 끄덕거리곤 다시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죽었는데 아들이 저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저렇게 무심하다니. 저는 너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시선들이 저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동시에 뜨거운 무언가가 속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자신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는 거야? 제 안에서 끝없이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앉아 있었습니다. 술잔을 비우고 유튜브 화면을 내려다보며 마치 세상과 단절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입가에는 무심한 웃음기까지 흘렀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떨리며 가슴 속에서 무언가 폭발할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를 향한 조문객들의 수군거림과 그들의 눈빛이 쏟아지는데 그냥 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주여봐, 제발 손님들이 오시면 일어나서 인사라도 좀 드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니? 그러나 아들은 그저 무심하게 술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알겠어요. 그 대답은 저를 더더욱 자극했습니다. 도대체 너희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리며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갑자기 유리잔을 내려놓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다 죽는 거잖아요. 모두 한 번씩은 다 죽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 말이 제 귀에 닿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동시에 눈앞이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제 분노가 한계를 넘은 겁니다. 저는 결국 아들의 멱살을 잡고 말았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내 아버지가 널 위해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제 목소리는 울음 섞인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멱살을 잡힌 채로도 여전히 무심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쪽팔리게 왜 이러냐고요? 아들의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듯 했습니다. 쪽팔려? 내가 쪽팔려야 할 건 내가 지금 너희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너의 행동이야. 너 정말 내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니?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조문객들이 우르르 몰려와 저희를 뜯어 말렸습니다. 진정하세요,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아드님도 지금 힘드실 텐데
서로 조금만 참으세요. 조문객들은 저와 아들 사이를 떼어놓으며 다급히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 울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의 손에 떼어지면서도 저는 아들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여봐, 제발 내 아버지를 위해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는 거니? 그러나 아들은 고개를 획 돌려버렸습니다. 마치 제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듯 술잔을 집어 다시 한 모금 마시려는 모습에 저는 참을 수 없이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주위의 모든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조문객들의 말리는 손길과 그들의 수군거림마저도 이제는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무심하고 차가운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제 가슴 속에서 쏟아지던 질문은 답을 찾지 못한 채 그저 공허함으로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빈 장례식장을 정리하며 남편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영정 사진 속 남편의 미소를 바라보며 저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당신 말대로 내가 주여비를 너무 오냐오냐 키웠나 봐요. 당신이 엄하게 대할 때 왜 내가 당신을 막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저는 끝내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흐느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울고 있을 때도 아들은 술에 취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아들의 코 고는 소리가 고요한 장례식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짐승을 기른 거였구나. 저 짐승이 내 아들이라니. 저는 속으로 뼈저린 후회를 하며 아들 녀석의 초췌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술 기운이 올랐는지 입가에는 흐릿한 미소가 걸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마치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너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짐승과도 같은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결국 새벽을 맞이했고 장례식이 끝난 뒤 제 마음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깊이 새겨졌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더 이상 서울에 머물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남은 것은 남편의 빈자리와 아들의 무책임함이 남긴 상처뿐이었거든요.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살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이 담긴 서울 집과 봉제 공장을 정리하고 어릴 적 고향인 지리산 깊은 산속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제 어릴 적 고향 지리산 산골 마을에 도착하니 어릴 적 살던 고향집은 한눈에도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 금방 무너져 내릴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무 바닥에는 먼지가 두텁게 쌓여 있었고 벽 틈새마다 바람이 스며들 듯 벌어져 있었습니다. 문짝이 삐걱이는 소리는 낡은 집이 여전히 숨 쉬고 있다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허름한 모습 속에서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래도 이곳은 변하지 않고 나를 기다려 주었구나. 속으로 중얼거리며 집안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집에 홀로 있으면 차가운 공기와 함께 스며드는 고요함이 오히려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집 주변의 텃밭을 정리하며 맨손으로 흙을 만졌습니다. 흙의 차가운 온도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질 때마다 머릿속이 비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절간보다 더 깊은 고요함은 이상하게도
내면의 불안을 감싸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마다 산 안개가 내려앉은 마을을 바라보며 이곳에서만 들리는 새소리와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늙어가도 괜찮겠지. 가슴 속에 얹혔던 무언가가 조금씩 내려앉는 듯한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드리운 햇살 아래에서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풍경 속에서 비로소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제 자신으로 돌아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 뒤 그런 고요함을 산산조각내는 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엄마, 대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초췌한 얼굴의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에는 불안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선 아들은 잔뜩 헝클어진 머리와 초췌한 얼굴로 숨을 헐떡이며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거침없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문 앞에 우뚝 선 아들을 차분히 바라보았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나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여기서 조용히 살다가 가려고 한다. 여기까지 왜 찾아왔니?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은 거칠게 고개를 저으며 외쳤습니다. 며칠 전에 등기부 등본을 다 떼봤어요. 집이랑 공장 모두 팔아버리셨더군요. 그 돈은요? 그 많은 돈은 대체 어떻게 하셨어요? 모두 기부했어. 엄마가 죽기 전까지 쓸 돈 조금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기부했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더니 주먹을 불끈 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기부요? 그 많은 돈을 전부요? 왜 얼굴도 모르는 생판 남한테 그 많은 돈을 다 주신 거예요? 저는 엄마 아들이라고요. 제가 남보다 못한 존재인가요? 아들의 목소리는 절규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게 한 발짝 다가서더니 한 손으로 저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떻게 전 재산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다 주고 저한테는 한 푼도 안 남겨요? 저는 엄마 아들인데 왜 저만 빼놓고 남들부터 챙기시는 거냐고요? 넌 얼마나 내가 복받은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르는구나. 얼마나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지? 엄마는 그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전 재산을 기부하기로 마음먹었어. 제 말에 아들의 눈은 불타오르듯 이글거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고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안 힘들었는 줄 아세요? 엄마랑 아빠가 저한테 공부하라고 강요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아시냐고요?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희 아빠가 공부로 널 몰아붙였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한 번이라도 최선을 다한 적이 있니? 비싼 돈 써서 학원이랑 과외 붙여놓으면 뭐해? 넌 항상 땡땡이 치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만 했잖아.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들처럼 진심으로 노력했던 적이 있니? 제 말이 끝나자 아들은 눈을 치켜뜨며 저를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는지 침묵에 빠진 채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흔들리는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지만 저는 일부러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숨이 가쁜 듯 목소리를 다시 높였습니다. 아니, 그건 그렇다 쳐도 강남에 있던 집이랑 공장 판 돈 진짜 다 기부하신 거예요? 솔직히 못 믿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많은 돈을요? 제발 솔직히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일부러 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 기부했다니깐 왜 자꾸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니?
아들은 대답 대신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생활비를 끊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요. 막 노동하면서 어떻게든 버티고는 있는데 숨이 턱턱 막힐 때가 많아요.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애원하는 아들의 말에 제 마음이 잠시 흔들릴 뻔했습니다. 아들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이 아들의 고된 시간을 증명이라도 하듯 선명했지요. 그러나 저는 흔들리는 제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너만 특별히 힘든 게 아니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편하게 살아왔는지 드디어 깨달은 거니? 그러자 아들은 억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은 미처 흐르지도 못한 채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요. 인정해요. 제가 그동안 편하게 살았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대학도 못 나왔고 평생 일도 안 했던 제가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건 막노동밖에 없잖아요. 너무 힘들다고요. 그 말을 들으며 속에서 피가 끓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속을 모조리 뒤집어 놓는 아들의 말에 차가운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 지금부터라도 막노동을 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내 스스로 내 앞가림을 하렴. 막노동하는 다른 사람들은 뭐니? 그분들도 힘들지만 다 참고 일하는 거야. 엄마랑 아빠는 서울에 빈손으로 올라와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한평생 일만 하면서 살아왔단다. 그런데 넌 어떻게 한평생 부모한테 신세만 지려고 하니? 그러자 아들은 손바닥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저 진짜 열심히 살아볼게요. 보세요. 손에 굳은 살도 생겼어요. 그러니 제발 조금만 도와주세요. 아들의 손바닥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잠시 멈췄습니다. 뭉클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들의 입에서 다시 한번 제가 두려워하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재산을 어느 정도는 남겨두셨을 거 아니에요? 저 앞으로 정말 열심히 살 테니까 조금만 도와주세요. 저 엄마 아들이잖아요. 엄마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말을 듣고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지요. 이 아이의 속내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심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잘했어야지. 너처럼 부모 돈으로 먹고 놀기만 한 녀석에게는 더 이상 10원짜리 한 장도 못 줘. 아들이 갑자기 두 손으로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이미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부탁할게요. 만약 제가 또다시 예전처럼 게으르게 살면 그땐 진짜 어떤 지원도 안 해주셔도 돼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엄마한테도 자주 찾아올게요. 지리산에 계셔도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했습니다. 절대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돈이 필요하니 이제 와서 여기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겠다고? 내 아빠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그렇게 찾아오라 해도 단 한 번을 찾아오지 않던 내가 너희 행동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고나 있는 거야? 아들은 울며 애원했지만 저는 끝내 아들을 밀어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너랑 할 말 없으니 돌아가. 그리고 다시는 엄마 찾아오지 마. 아들은 산속을 내려가며 마지막까지 울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떠난 뒤 집안은 온통 고요에 잠겼습니다. 마치 모든 소리가 아들의 발걸음을 따라 사라져버린 듯 했습니다. 문을 닫은 뒤에도 아들의 울먹이던 목소리가 귀에 남아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보려 했지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잠은 멀기만 했습니다. 결국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스치는 순간 잠깐은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 같았지만 금세 다시 복잡한 생각들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무작정 산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이곳에서 조용히 늙어가고 싶었는데 혼잣말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몇 발짝을 더 걸었을 뿐인데 다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어깨에 보이지 않는 짐을 얹은 것처럼요. 나는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걸까? 아들이 진심으로 변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돼서 모른 척을 하는 건 아닐까? 머릿속에서 이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들이 눈물로 호소했던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그 눈물과 간절함이 거짓은 아니었겠지 싶다가도 끝내 아들이 꺼낸 돈 이야기가 제 마음을 찢어 놓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엄마, 막 노동하다 손에 온통 굳은 살이 생겼어요. 정말 열심히 살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때 아들의 떨리던 목소리가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저는 베개를 움켜쥐며 눈을 감아보았지만 그 기억은 더욱 선명해질 뿐이었습니다. 사실 아들에게 모든 돈을 기부했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나온 방어막 같은 말이었지요. 절반은 이미 정말 기부했지만 나머지 절반은 아직 제 통장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을 어디에 기부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아들이 찾아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 마음은 굳건했습니다. 이미 기부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남은 돈 역시 같은 뜻으로 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눈물을 보고 나니 그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좋은 방향으로 정말 변한다면 다시 도와주는 게 맞는 걸까? 그 질문이 계속 제 머릿속을 떠돌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변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역시 돈이 급해서 바뀐 척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까? 이 두 가지 생각이 계속해서 충돌하며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아들의 눈물 몇 방울에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제 자신이 너무 속상합니다. 이미 아들을 위해 수없이 많은 시간을, 돈을,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아들에게 손을 내밀려 하는 제 자신을 말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너무 괴롭습니다. 이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신 차릴 수 있게 저에게 제발 따끔한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아들의 눈물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을 단단히 붙잡고 있을 수 있도록 따끔한 한마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경미 씨의 한 맺힌 사연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미 씨의 부탁대로 김경미 씨가 정신 차리고 망나니 같은 아들에게 재산을 안 줄 수 있도록 따끔한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고 김경미 씨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길 바라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더 재밌고 흥미진진한 영상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